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이 수해 상황을 좀 지켜봤는데 좀 책임 있는 사람들 어디 있었나. 뭐 물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러면 국민의힘의 대표는 누가 있었나.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는 미국 방문하고 있었어요. 아직도 오지 않고 있고요. 김기현이는 지금 미국 방문 중이었고, 국토부 장관이라는 원희룡은 윤석열 수행하러 나토에 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국힘당의 당대표는 미국 가 있고, 대통령은 리투아니아의 나토 정상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윤석열 수행하러 가 있고, 오로지 한덕수 국무총리 하나 있었는데, 한덕수는 뭐라 그랬냐, 이런 얘기를 해요.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사전 대피와 통제를 확실히 하겠다. 한덕수가 계속 폭우가 예상되니까 정부가 공언했어요.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사전 대피와 통제를 하겠다. 그렇죠? 근데 정작 국민들은 많이 죽어나가고 이런 참변이 일어났는데, 과연 정부의 재난 시스템이 작동을 했나? 이거 국정조사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누가 봐도 국정조사감이죠. 대통령 없었죠. 주무부처 장관이나 행자부 장관 없었죠. 거기에다가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이 없었죠. 정작 현장에 내려간 건 누구죠? 이재명 당대표예요. 이재명 당대표만 현장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번 일 때문에 심리적인 대통령이 이재명이라는 게 아니에요. 많은 국민들이 위기 상황에 과연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이제 국민들이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응? 박근혜도 세월호 참사 때 무너진 거예요. 사실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지. 김기현이는 아직도 LA에서 공항에서 도착해서 귀국하겠다라고 알고 있고, 폭우 피해 소식에 마음이 무겁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앞으로 이게 우리가 이거를 장마 이렇게 부르는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이제는 기후재난이에요. 기후재난. 과거의 장마는 정말로 폭우의 개념보다는 며칠 동안 계속 장마가 오랫동안 비가 내린다는 뜻이었는데, 이게 지금은 장마의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재난이에요. 재난. 완전 국지성 호우로 집중적으로 쫙 기후재난이에요. 이건. 그렇죠? 이건 기후재난이 이제는 사실상 지구 파괴에 의해서 기후재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예전같이 이걸 장마로 표현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이런 분명히 예고돼 있는 재난도 막지 못하는 이런 무능한 현재 윤석열이죠. 정부가 무능하면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잘 뽑으라고 누누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상 심지어 대통령 이재명, 국민은 죽어가는데 윤석열은 화약고로, 김건희는 명품거리로, 제가 뽑은 제목이고요. 누가 봐도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이거부터 생각해 봅시다. 윤석열이는 그럼 왜 우크라이나를 갔을까? 뭐 여러분들이 뭐 건설 때문에 갔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윤석열이가 우크라이나를 갈 수밖에 없는 거는요, 윤석열이 독단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요구나 미국에게 잘 보이려는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미국의 승인이 없는 한 윤석열이는 자기 마음대로 우크라이나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미국의 지시가 있거나 미국의 허락이 없는 한 윤석열이가 뭐라고 그런 글로벌 호구가 지 혼자 전 세계 평화의 상징인 양 우크라이나를 지가 바이든이야? 절대 갈 수 없어요. 그렇죠?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면서 갔겠냐? 저는 두 가지 예를 추측을 합니다. 첫째, 미국이
굳건하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참여를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도 미사일을 우크라이나로 직접 우리가 그 지원을 하려다가 우회적으로 미국을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면 누가 봐도 지금 미국이 구상하는 것은 신냉전 체제이고 한미일 북중러 체제로 가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외교의 방향을 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게끔 해서 그러면 대가는 무엇이냐? 우리가 윤석열이도 거기 우크라이나를 화약고로 감으로써 미국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어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딴 거 없어요. 한미일 군사동맹이에요. 응? 한미일 군사동맹이 최고의 윤석열의 목표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미국의 사신이 돼버려서 너 우크라이나 좀 갔다 와. 그러면 우크라이나 갔다 오고 기시다 총리가 야 우리가 직접 얘기하기는 좀 껄끄러우니까 네가 니네 나라 돌아가서 이 해고염수 이상 없다 그러고 해. 그냥 미국과 일본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있어요. 왜 일본 기시다 총리가 해야 할 해양 오염수 안전에 대해서 왜 윤석열이 나섭니까?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이가 일본에게 잘 보이고 미국에게 잘 보이고 결국 남는 건 뭐예요? 한미일 군사동맹이에요. 진짜 폭우로 수십 명이 실종되고 죽어가는데 우크라이나를 왜 방문했나? 그렇게 급했나? 순방 중단하고 여러분들 얼마 전에 지난 5월 달에 있었던 G7 회의 있죠. 5월 달에 G7 회의가 있을 때 이탈리아 총리 멜레니는 자기 나라 이탈리아가 홍수가 났다는 소리를 듣고 G7 회의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진두지휘했어요. 진짜로 G7 회의하다가 이탈리아에서 홍수가 터지니까 그 당시에 멜라니 이탈리아 총리는 바로 회의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갔었어요. 근데 귀국에도 모자랄 판에 이게 정말 첫째 저는 이 나토 회의에 참석한 자체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론적으로 좀 따져보자고요. 윤석열이가 우리가 나토 회원국입니까? 난 진짜 이게 어이가 없어요. 우리가 나토 회원국 아니죠. 비회원국으로 초청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나토는 여러분들 북대서양 조약기구라 그래갖고 군사동맹 체제예요. 그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응? 여기에 여러분들 나토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가장 큰 안보 위협이다라고 하면서 만들었던 거예요. 나토는. 그쵸? 그리고 지난해 우리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자 중국도 발끈했죠.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와 그러니까 나토가 과거에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정상들이 모여서 군사동맹 체제를 만들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나토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의 중국의 진출까지 막기 위해서 사실상 나토 회의 자체가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이 정상 모임이에요. 여기에 굳이 가갖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이거는 안보가 아니라 이거는 오라 그러고 초청을 해도 절대 가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중국과 러시아의 특징이 있어요.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보복하는 나라예요. 러시아도 보복하는 나라예요. 특히 중국은 경제적 보복을 하는 나라고 러시아는 군사적 보복을 하는 나라예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러시아가 중국이나 우리를 대하는 태도 보면요. 우리는 러시아에게는 군사 보복을 당한 적도 있고요. 중국에게는 경제 보복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과연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나서 대한민국의 국적기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마음대로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을까? 안전하게? 저는 그게 가장 두려워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러시아에 엄청나게 진출해 있는데 현대자동차는 러시아에서 자동차 생산량 그리고 판매량이 1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러시아에서 현대자동차가 지금 현대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을 정도로 지금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사실상 수세에 몰리고 있어요. 전부 대한민국 기업들 철수하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저는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이 중국은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사실상 수출입에 대해서 굉장히 깐깐하게 검열을 하고 그렇게 시작하면요. 대한민국은 자체적으로 자급자족으로 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보시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예요. 그렇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거는 그 어떤 나라의 대통령도 그건 당연한 겁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동북아의 평화를 깨고 있어요.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안전을 위기로 몰아쓰는 대통령은 이거는 반역행위예요. 그렇죠? 반역행위죠. 러시아에 진짜로 출장이라도 갔다가 러시아 국민들 중에 극우적인 국민들이나 단체가 대한민국이 어디서 where is from? I'm from Korea 하면 가만 두겠냐고요. 응? 대한민국 국민들을 예전같이 러시아가 같이 갈 수 있는 동맹적 관계의 국가적으로 보겠냐는 거죠. 지금 러시아는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러시아가 누구랑 전쟁을 합니까?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해요. 윤석열이가 지금 러시아에 간 거는요, 전쟁에 개입한 행위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남의 나라 전쟁하는데 전쟁에 개입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뭐예요? 적국이에요, 적국.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는 정말 사직생 각오로 둘이 영토 분쟁을 하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응원을 해.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야? 대한민국은 적대 국가예요. 그 어떤 군사적 행동을 해도 대한민국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니네가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재건을 돕겠다. 이런 말들 하는 거예요. 응? 이거는 동북아의 평화가 아닌 위험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고,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러시아에 있는 우리 교민들도 있고 러시아에 있는 주재원들도 있고 러시아에 있는 많은 기업인들도 있죠. 이거는 대통령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러시아로 어떻게 가게 됐냐 지금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귀국 시간 7시간 전에 2박 더 있겠다라고 하면서 기자단에게 공지가 뿌려졌대요. 갑자기 우크라이나 출발을 2시간 남짓 앞두고 엠바고를 보도를 했대요. 근데 기자들에게는 우리나라로 비행기 떠나기 전에 7시간 전에 2박 더 있겠다. 그때는 누가 봐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죽어나가고 있었어요. 수해가 참사가 돼갖고 많은 사람들은 수해 현장에 갇혀있고 아비규환 상태에 있을 때 갑자기 귀국 시간 7시간 전에 2박 더라는 공지가 떨어졌고 11시간 우크라이나에서 체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4박 6일 일정으로 방문한 뒤 15일 날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원래는 윤석열이가 어제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어제는 수해 참사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날이었어요. 어제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일정을 잡은 거예요. 응?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 서울로 뛰어가도 상황은 바꾸지 못했다는 게 말입니까 이게? 응? 내가 가도 재난은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리는요, 모든 생명을 구하라는 건 아니죠. 그렇죠? 굉장히 착각하고 있어요. 물론 대통령이 있어도 참사를 못 막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당장 공무원들이나
시스템들이 작용하지 않을 때 대통령이 직통 전화 한 통하면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저기서 관계 부처들이 일사천리하게 움직이지 않고 혼선이 있을 때 대통령실에서 전화 한 통화 때려갖고 그거부터 해라 라고 결정을 내려주는 자리예요. 그게 바로 컨트롤 타워라는 거예요. 그쵸? 대통령이 우왕좌왕하는 공무원들 조직이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를 때 대통령실에서 전화 한 통화 가면 그게 바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을 뛰어가도 상황은 못 바꿨다. 말입니까 이게? 응? 정말 이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보면 늦었지만 조기 귀국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대통령입니다. 희한하게 다른 나라들의 대통령에 비해서 대한민국 국가의 대통령은 심리적인 게 있어요. 대통령이 있고 없고, 그쵸? 제가 문재인 정부 5년을 살다가 윤석열 정부를 맞이하면서 뭐를 느끼냐?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5년을 통치를 할 때 대한민국에 어른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로. 뭔가 대한민국에 어른이 딱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석열이 집권하고 나서는 대한민국에 뭔가 위기가 되면 더 위기감이 드는 거죠. 응?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또 이 우크라이나 얘기하다가 잠깐 비껴 나가면 왜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그 여기저기서 정치 때문에 많은 그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고 국토가 분단된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좁죠. 그쵸? 제가 어느 교수의 강의를 들었더니 대한민국은 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냐라는 주제였어요. 근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좀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좀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워낙 땅덩어리가 작고 그 이 수해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외국에서 미국이나 땅덩어리가 넓은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이런 호주나 이런 나라에서 전국에 비가 내린다 그러면 굉장히 이건 재난이래요.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쵸? 우리나라는 전국에 비가 내린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내요. 한번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그쵸? 우리나라는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립니다라고 하면 그냥 전국에 비가 내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미국 같은 어마어마한 땅, 러시아나 중국 같은 어마어마한 땅에서 전국에 비가 내린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홍수야. 이거는 완전 홍수야. 난리가 나는 거래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땅덩어리가 적고 그런 전국에 비가 내린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거부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월드컵 때도 전국적인 응원을 했죠. 그쵸? 전 국민이 빨간 트리를 입고 대한민국을 외쳤어요. 그건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워낙 땅덩어리가 작다 보니까 일사천리하게 국민들이 하나의 행동을 할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고. 근데 우리나라가 이 정치적인 갈등이나 조금만 자기와 생각이 맞지 않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굉장히 정치적인 갈등이 심한 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일치단결하는 응징력은 좋지만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야. 여기서 6이고 여기서 6이고 여기서 6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서 딴소리 하면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걸 그렇게 생각해?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응? 근데 외국은 이 주의 법도 다르고 이 주의 법도 다르고 이 주의 법도 다르니까 여기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거기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딴 얘기하다가 갑자기 다시 돌아오면 윤석열이가 안보, 우크라이나의 안보, 인도 재건을 지원하겠다. 안보를 지원하겠다라는 것은
러시아와 전면전을 하는 거야? 뭐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윤석열이가 안보를 지원해 줄 게 뭐가 있어? 미사일 공급뿐만 아니라 군대도 파병할 건가? 그 다음에 인도적 차원에서 재건 지원을 하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저런 거는 대통령이니까 얘기할 수 있죠. 간 거는. 근데 제가 웃긴 거는 이걸 왜 써요? 우크라이나에 김건희가 따라갔죠. 천하의 개패 년이 갔는데 김건희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의 노하우와 강한 근성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도움이 될 것. 한국의 노하우와 강한 근성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도움이 될 것. 김건희의 노하우는 주가 조작 아닌가요? 아니 전쟁 끝난 나라에다가 주가 조작 노하우를 옮겨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근성, 양평 고속도로를 안 되면 되게 하라. 우리 엄마 땅 있는 대로 노선을 변경해서라도 반드시 종점을 엄마 땅으로 해라. 강한 근성이죠. 이미 확정돼서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데 강한 근성으로 엄마 땅 앞으로 톨게이트가 지나가고 종점이 들어오게끔 재건을 했죠. 그쵸? 대단하죠. 한국의 노하우, 주가 조작, 강한 근성, 고속도로 종점과 톨게이트를 휴게하는 거. 네가 어디라고 거기서 나대냐, 김건희 개이. 어? 네가 거기가 아니. 그리고 언론들은 원래 한국의 노하우와 강한 근성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도움이 될 것, 이거 대통령이 해야 되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이거 대통령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김건희는 그냥 옆에 따라간 거야. 이거 대통령의 워딩이 아니냐고. 이거 대통령의 워딩이잖아. 한국의 노하우와 강한 근성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도움이 되고. 대통령이 해야 될 말이지. 사실상 대통령이, 저는 김건희라고 아직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이가 이왕 갔어요, 우크라이나. 왜 갔냐? 그냥 미국의 전략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간 것이고, 결국 G7, 미국 중심의 G7의 동맹국에 연대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떤 피해가 올 것이냐? 러시아의 보복입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어떤 보복을 할 것이냐? 상상 이상의 보복이 올 것입니다. 군사적 보복, 경제적 보복 동시에 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 이게 바보냐면, 미국은요 이미 중국과 러시아에게 우회적으로 이제 경제 협력과 자원 협력을 뒤에서 하고 있어요. 물밑에서는. 지 혼자 미국의 바이든의 행동대장이 돼갖고, 미국도 지금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기 위해서 벌써 외교 라인을 다 바꾸고, 중국과 더 이상은 싸워서 자기네들도 이익 볼 게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미 미국도 중국과의 전략적 동맹관계를 다시 복원하고 있어요. 지 혼자 지금 나홀로 행동대원이에요. 우리 조직폭력배를 예를 들면요, 조직폭력배가 싸움을 해요. 우두머리가 들어가나요? 우두머리는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누가 가냐? 행동대장들이 가요. 그러니까 너는 윤석열, 네가 그래서 감옥 가는 거야. 응? 결국은 러시아를 적대적 국가로 만들어서 이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보, 이거는 탄핵감이에요. 대통령의 책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겁니다.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안전, 대한민국의 안보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어요. 진짜 겁이 없는 건지 무식한 건지 러시아를 향해서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의 우크라이나 방문은요,
러시아를 향한 선전포고를 한 거야. 이걸 알아야 돼. 사람들이 지금 내일부터 우리는 대한민국이 러시아에게 선전포고를 했어요. 얘네들은 전쟁 관계야.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지금 전쟁 중인 국가에 가갖고 지원을 하겠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핵을 갖고 있고 세계 군사 2위인 나라에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냐고. 응? 지금부터 이제 죽어나가는 건 또 국민들이죠. 그쵸? 경제적 보복, 군사적 보복. 러시아가 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군사 보복하면 미국이 도와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도와줘요. 생각해보세요. 러시아가 우리나라한테 군사적 보복을 했다 그래갖고 미국이 핵무기를 러시아한테 쏠 것 같아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셔 그러세요. 러시아는 자국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한심하죠. 그 다음에 이어서 국민은 죽어가는데 윤석열은 화약고로 폭탄을 들고 들어간 것이고, 김건희는 명품거리로 갔는데, 저는 한번 봅시다. 비공개 일정이었대요. 비공개 일정이고, 이게 어떻게 걸린 거냐면 우리나라 언론에 걸린 게 아니에요. 현지 언론에 걸린 거예요. 리투아니아 언론. 리투아니아 현지 매체 50minutes는 지난 12일 한국의 퍼스트 레이디 50세의 스타일 아이콘 빌 뉴스 리투아니아의 수도에서 일정 중 유명한 상점에 방문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됐던 거예요. 해당 매체는 김 여사는 경호원과 수행원 16명을 대동해 일반인 출입을 막은 채 쇼핑을 했고 총 5곳의 매장을 다녔다고 보도를 한 거예요. 리투아니아 매체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저기서 국민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명품 쇼핑을 했냐라고 하면서 비난이 가니까 대통령실은 입국이에요. 입국.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아요. 응? 근데 여기서 김 여사가 가게에 들어가서 구경한 것은 맞고 상인의 안내를 받았지만 물건을 사지 않았다고 보도만 했습니다. 물건을 샀는지 사지 않았는지는 물건을 산 순간 죽는 거죠. 그렇죠? 근데 현지에서 지금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이 있어요. 지금 현지에서 취재하는 기자들 말에 의하면 500만 원짜리 잠바는 산 게 확실하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전해지는 내용인데 잠바 한 벌에 500만 원짜리를 샀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실의 변명이 더 웃겨요. 호객행위로 인해 5개 매장을 돌았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리투아니아에서 비공개 일정은 계획을 한 거 가겠죠. 김건희가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비공개 일정이라는 것은 일정이 없던 거는 김건희가 가자 그랬으니까 간 거 아닙니까? 마치 자기가 공식 일정을 수행하다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호객행위를 당한 게 아니죠. 비공개 일정이에요. 공식 일정이 아닌 비공개라는 거는 공개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김건희는 여기를 가고 싶었던 거죠. 더 웃긴 거는 경호원과 수행원이 16명이 있는데 어디 호객행위를 합니까? 응? 이게 말이에요? 여러분들 대통령이나 영부인 지나갈 때 경호원들 쫙 있는데 호객행위 여기 명품 뭐 루이비통 샤넬 이게 가능해? 에르메스 이게 가능해요? 미친 거지요? 경호원들 전부 옷 벗어야죠. 안 그래요? 경호원들 옷 벗어야죠. 경호원 뚫고 호객행위를 한 사람, 그 사람은 대한민국이 오히려 모셔갖고 와갖고 특전사에 집어넣어야죠. 대한민국 경영체제를 무너뜨리고 호객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자죠. 이게 말입니까 이게?
공식 일장을 밝혀야죠. 명품 쇼핑할 때 국민들의 생명이 한 명, 두 명 꺼지고 있었어요. 윤석열은 우크라이나에 가고 화약고로 뛰어들어갔을 때 김건희는 쇼핑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재난 현장에서 이재민들을 만나면서 위로하고 있었어요. 누가 대통령입니까? 응? 개 진짜 욕을 안 하려고 해도 천박한 개씨. 네가 명품 걸친다고 네가 명품이냐? 응? 그냥 천박해. 응? 나는 김건희가 뭐를 해도 천박해. 응? 응? 아, 소리는 자체 나도 살아야 되니까. 나도 살아야 되니까 자체 버퍼링이에요. 자체 무음 기능이 있어서 제가 예전 같으면 막 백국을 했는데 강제 성숙된 이후에 나도 살아야 되니까 자체 이 무음 기능이 켜져 갖고 이거 봐봐. 이재명 대표는 수해 현장에서 이러고 다녀. 응? 얘는 명품 매장 방문해갖고 그걸 해명이라고 하고. 응? 아 진짜 좀 외국 좀 안 나가면 안 돼? 그냥 짜증만 국민들 막 짜증만 올라가지 않아요? 응? 나 진짜 근데 나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할 수밖에 없죠. 그쵸? 근데 민주당의 이상민이가 뭐라 그랬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김건희 명품 쇼핑 논란 점잖게 계시지 왜 그런 기사거리 제공하나. 이거는 보수 평론가가 얘기할 말할 만한 논평 아니에요? 어떻게 이상민은 야당의 국회의원이 김건희 정신 나갔다, 국민은 죽어가는데 쇼핑이 웬 말이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해야 되는데 점잖게 계시지 왜 그런 기사거리 제공하냐, 이런 거는 그냥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할 말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내가 보면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할 말을 이게 어떻게 이상민이라는 야당의 5선의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번 여러분들 윤석열 오자마자 이거 민주당 딴 거 없어요. 김건희 국정조사 하면 됩니다. 이거 김건희 국정조사라고 하면 저것들이 또 반발하지. 민주당 팁을 알려줄게. 경호처를 국정조사해. 그럼 다 나와. 알겠지? 그쵸 여러분들. 괜히 또 김건희 국정조사하자 그러면 저것들이 뭐 정쟁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대통령 영부인을 수행하는데 호객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경호가 뚫렸냐. 경호처 국정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그날 몇 명이 갔고 무슨 조로 갔고 거기서 구입한 품목은 뭐고 경호처로 국회 국정조사하면 돼요. 민주당 이거는 간단해요. 그냥 경호처 조지면 돼요. 경호처 조져갖고 사전에 계획부터 해갖고 민주당 의원들이 경호처 정무위원회에서 경호처장 불러다가 몇 명이 갔고 왜 경호가 뚫렸냐, 호객, 그거는 대통령실에서 대답한 거니까 호객행위에 이끌려서 갔다 그랬는데 경호가 삼엄한데 어떻게 호객행위를 할 수 있었냐. 이게 왜 말이 안 되냐. 김건희는 리투아니아 언어를 알지 못해요. 대한민국에서 리투아니아 언어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안 그래요? 물론 영어로 할 수도 있겠죠. 뭐 샤넬, 뭐 에르메스, 뭐 루이비통 몇 개를 알아들을. 김건희가 뭘 알아? 응? 리투아니아 사람이 영어를 잘 할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생각도 안 해. 이 동구권 유럽 국가에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쵸?
그러면 리투아니아로 호객행위를 한 걸 김건희가 알아들었다는 소리야? 어? 그렇잖아. 리투아니아가 러시아어를 김건희가 알아들었다는 거야? 모를 거 아니야. 이거는 무조건 경호처 조지면 돼요. 응? 이 경호처를 조져갖고 김건희 만약에 명품을 샀어. 명품을 샀는데 이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립니다. 우리는 세관에 신고를 했냐? 김건희는 자연인이에요. 윤석열이야 대통령이지만 김건희는 대통령이 1호기로 공군 1호기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전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1인당 한도 600불 500만원짜리 잠바를 샀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500만원이 얼마야? 6,000불이에요 6,000불. 그쵸? 얘는 과연 쇼핑 목록을 신고를 했냐? 안 했으면 탈루죠. 그쵸?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이 김건희가 쇼핑했다는 데 있죠? 털려요. 이게 품목이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나옵니다. 800불로 올려봐야 나옵니다. 이거 거기 현지 주민들이나 근데 가갖고 김건희 뭐뭐 샀냐 그러면 다 나와요. 그쵸? 거기 CCTV 사실상 까면 제일 이상적이죠. 얼마나 옷 입었다 벗었다 했겠어요. 응? 옷 입었다 벗었다. 야, 여러분들 생각해보시죠. 잘 봐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죠. 그쵸? 그럼 명품 매장은요, 얼마 이상 산다 그랬을 때 문을 닫아줘요. 저는 이거는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나 잡아가지 마. 명품 매장은 절대 얼마를 사겠다는 어느 정도 인지가 되지 않으면 절대 매장을 닫아주지 않아요. 왜 자기네들이 영업에 피해를 입으면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김건희가 쇼핑하는 동안은 다른 사람들이 쇼핑하는 것보다 더 부가가치가 생기기 때문에 더 많은 매출이 올릴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문을 닫아준 거죠. 걔네들이 바보입니까? 걔네들은 당연히 매출이 우선인데 뭐하러 매장을 꽁꽁 경호를 하면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네들이 장사를 하겠어요. 응? 말도 안 되죠. 응? 당연히 매출이 우선인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 이상 매출이 당연히 예상되고 사전에 그냥 갔겠어요? 뭐뭐뭐 제품 어디 있냐 사전에 물어보고 별짓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어? 그 매장에 그런 제품이 있다. 김건희는 명품 전문가예요. 김건희는 명품 전문가예요. 제가 7시간 녹취록을 보면요, 김건희는 명품 전문가예요. 그래갖고 김건희만 따라다녀도 전부 에르메스 백 하나씩 들고 있고요. 수행하는 애들도 다 측근들은 다 그거 사줘요. 그럼 김건희는 과연 그 매장에 그냥 갔을까? 아니겠죠. 뭔가 사전에 그 매장에 자기가 원하는 제품이 있나 알아보고 저는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전에 김건희가 온다 그래서 그 제품을 준비해 놓고 전부 혼자 골든벨 치게끔 해준 거죠. 이거는 리투아니아로 거기 교민들이 계시면 좀 찾아가갖고 김건희 뭐 샀냐 그러면 입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입소문 나게 돼 있어요. 지금이야 입 다물라고 했겠지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들어오면 경호처 국정조사하면 돼요. 호객꾼한테도 뚫리는 대한민국 경호처. 자기네들이 호객 행위에 의해서 따라갔다고 했으니까. 이럴 때 우리 이재명 당대표는 진짜 그 민방위 잠바 입고 수해 현장에 가갖고 우리 이재민들 만나고 악수하고 위로해주고. 도대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응?
정신 나간 거죠. 미친 거죠. 리투아니아, 러시아어 할 줄 아는 사람 있어요? 한번 갈까? 내가 좀 멋 좀 있어 보이니까 김건희가 갔다는 매장 좀 돌아다니면서 I'm from Korea. shut off. 문 좀 내려달라. close shut. 문 좀 내려달라. 아무나 내려주나 좀 보게. 나 오늘 쇼핑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 문 좀 혼자 쇼핑하고 싶다. 물어보려고. 나 혼자 쇼핑하고 싶은데 얼마 정도 쓰면 혼자 쇼핑해 줄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죠. 그쵸? 나 오늘 여기서 혼자 쇼핑 좀 하려고 하는데 니들 얼마 이상 사면 얼마 이상 정도 내가 돈을 쓰면 혼자 쇼핑을 하게 해줄 거냐. 이렇게 일단 물어보고, 최근에 그 대한민국에서 걔 잠 와서 쇼핑을 했대는데 걔는 썼냐, 얼마나 썼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 어떻게 돼요? 눈 쫙 찢어지고 마이클 잭슨 닮고 코 이렇게 뒤집어지고 천박하게 생긴 대가리 이렇게 뽀뽀를 왔다 갔다 하는 년, 씨발 하나 있다.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눈 쫙 찢어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하면서 이렇게 주겠지. 마이클 잭슨 베리 시밀러 페이스 오프 비포 애프터 막 보여주고 비포 커니 킴 애프터 페이스 오프 아유 진짜 이거 여러분들 이거 얼마든지 민주당이 이거 대형 사고예요. 제가 이제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이거 딴 나라 같아서는 진짜 탄핵이에요. 국민은 죽어가는데, 그쵸? 국민은 죽어가는데 대통령 부인이라는 여자가 해외에서 명품 쇼핑하고 다녔다는 거, 이거 나라가 뒤집힐 일이에요. 그쵸? 안 그래요? 국민은 정말 죽어가는데, 그것도 물에 갇혀서 국민들은 죽어가는데 수십 명이 대통령 부인이라는 게 명품 쇼핑하고 있다 그러는 거는 나라 뒤집힐 일이에요. 응? 나라의 심각한 국민의 생명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쇼핑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줄리랜다 씨발 좋대. 내가 김건희 몽타주를 하나 그려갖고 가져갈게. 마이클 잭슨 얼굴에다가 머리만 이렇게 씌워놓으면 줄리야. 줄리랜다. 죄송합니다. 김건희야. 대형 사고입니다. 아휴, 진짜 국민은 죽어가는데 윤석열은 화약고로 폭탄 들고 들어가고 김건희는 명품 쇼핑하고 있고 나라가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에 어른이 없어요. 그런 생각이 딱 맞아요. 마음이 아픕니다. 네, 여러분들 서울 양평 이 고속도로 문제, 그쵸?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 게 있어요. 절대 여러분들 원희룡을 탓하면 안 돼요. 그쵸? 양평과 서울의 고속도로가 원안이 깨지고 갑자기 김건희 일당의 처가, 저는 김건희 처가는 범죄 집단이라고 생각해요. 또 잡혀갈라 개인적으로. 저는 김건희 처가나 김건희에 관련된 주변 사람들은 범죄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대통령 일가가 처가가 큰 땅을 소유하고 있고 이거는 다 아는 사실이에요. 양평에서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됐어요. 갑자기 원안이 깨지고 하필 변경된 강상명 종점에 김건희 처가의 땅이 있어요. 2021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이 노선은 김건희 처가의 땅보다 훨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해갖고 아 여기가 적절하겠다라고 하면서 양평고속도로가 따로 노선이 확정됐어요.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하고 예타 조사라고 하죠. 근데 윤석열이가 당선 10점 전후 2022년 3월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이 논의가 다시 재시작돼요. 그해 5월에 원희룡이가 국토부 장관 취임 직후 경제성, 환경성, 주변 수용성이 더 낮다며 강상면 종점 대안이 갑자기 제시가 된 거예요. 이 사건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해 7월 양평구는 강상명 종점안과 유사한 노선을 3개 후보 중 하나로 제시했고 결국 올해 2023년 5월 강상면 종점을 예타 통과안을 제치고 제1안으로 그냥 굳힌 거예요. 그럼 한번 봅시다. 지금 얼마 전에 이 김건희 처가 이 김건희 일당들이 거기에 땅이 있고 그래서 이게 노선이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그러자 여기저기서 이제 양평 군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이제 조사가 시작되고 언론에 이슈화가 되니까 갑자기 전면 백지화를 선언을 해요. 이상하죠? 여러분들 전면 백지화 이게 원희룡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라고. 내가 이거 뻔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야. 원희룡 마음대로 저런 국책 사업을 전면 백지화를 할 수 있겠냐는 거야. 윤석열이 시킨 거지. 그쵸? 이런 전면 백지화 정책을 원희룡 마음대로 못해요. 그럼 누가 시켰어요? 윤석열이 시켰겠죠. 그럼 윤석열이가 이걸 뭘 알아요? 김건희가 시킨 거죠. 김건희가 오빠 거기 시끄러워 그냥 그거 없던 일로 해줘. 그쵸? 응? 김건희가 시킨 거죠. 우리는 원희룡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원희룡은 그냥 바지예요. 이거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대답할 문제예요. 그쵸? 원희룡은 그냥 바지로서 앞에서 지금 총알 맞고 있는 거예요. 응? 국토부가 저렇게 쉽게 말을 바꿀 수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안 그래요? 원희룡 장관 밑에 실무자들이 있었고 그 실무자들이 그 현장에서 이 예타 조사를 실시하고 수많은 공무원들이 관련돼 있어요. 이거를 한순간 백지화할 수 있는 힘은 대통령실이에요. 윤석열이 죄가 없이 국토부 장관이 이거 만약에 백지화 시켰다가 대통령실에서 누가 네 맘대로 하라 그랬어! 라고 하면 원희룡 잣대는 거죠. 근데 원희룡 지금 대통령실에서 아무 소리 안 나오잖아요. 여태까지 뭐 하나만 잘못돼도 국정원장도 뭐 사퇴시키니 많이 난리가 났었는데 응?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응? 이거는 원희룡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부 헛다리 짚는 거예요. 민주당이나 시민단체 원희룡이랑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응답해야 되고 김건희가 대답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쵸? 이 양평은 장모 최은순의 그리고 김건희 일가의 선산이 있는 곳이에요. 선산. 그리고 김건희가 여기서 태어났어요. 진짜로 김건희가 태어난 동네예요. 응? 윤석열이가 검사 시절 2013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양평을 관할하는 여주지청장을 지낸 거 아시죠? 박근혜 때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하고 바로 좌천된 게 바로 여주지청장이었어요. 응? 이 지역에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양평군수를 2번 지내고 2020년부터 여주 양평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다가 선거 책임자의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날린 바로 김선교 전 의원과 60년생 동갑내기예요. 양평 군수 2번 하고 국회의원 됐던 김선교랑 윤석열이랑 동갑내기예요. 충분히 돈독한 사이예요. 어? 이 김선교가 윤석열을 사석에서 윤석열이가 김선교 전 양평군수고
국회의원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둘이 동갑이라서 야 김 의원 그렇게 부른대요. 그런 절친한 사이예요. 양평 군수에 2번이나 해먹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배지 달았던 김성규한테 윤석열이가 야 김 의원 친구같이 대한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 이게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줄 아시겠죠? 어? 그리고 김성교가 평소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대요. 제가 내일 대통령 당선이라고 점심 먹으러 갑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파다하게 소문이 난 게 뭐냐?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그러고 있었대요. 그리고 최은순 때문에 김성교가 양평 군수할 때 너무 고생한 걸 잘한다. 윤석열이가 그런 얘기를 한대요. 응? 진짜로 윤석열이가 여주지청장 할 때 우리 장모 때문에 너 고생한 거 안다. 그런 얘기를 한대요. 응? 윤석열이가 자기 장모 때문에 김 전 의원이 무슨 고생을 했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죠. 윤석열이가 그랬대. 우리 장모 때문에 너 고생 많이 했다. 그럼 뭘 갖고 고생했겠냐. 안 되는 거 되게끔 해준 거 아니야. 응?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잘 보시면 저는 이걸 핵심으로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세요. 나도 살아야 되니까.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막 대통령실이 응답하라 대답하라 그러면 다 뭉개 못 들은 척하고 그쵸? 여태까지 윤석열이가 국정을 운영하는 걸 보면 항상 자기가 좀 껄끄럽거나 그러면 대답을 안 해. 늘 뭉개. 근데 희한하게 자기 처가나 김건희의 문제에 있어서는 바로바로 대답을 해. 그 왜일까? 윤석열이 김건희를 너무 많이 사랑해서? 아니죠. 이건 김건희가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100% 그렇게 봐요. 희한하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윤석열은 고독의 결단이라고 얘기하면서 뭐 날리면 바이든 뭐 이런 거를 한 이후에 도어 스태핑을 폐지한 다음에 용산 시대를 열었죠. 용산 시대를 열은 것도 뭐 본인의 뜻은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김건희와 관련된 사안은 영부인이라고 하는 김건희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김건희가 봉화마을 사적 지인 대동 논란이 불거졌을 때 그때 이상한 뭐 김건희 여태까지 뭐 같이 뭐 코바나 컨텐츠에서 일했던 애 뒤에 서 있는 사진 우리가 막 보여주고 그랬잖아. 걔 명품백 들고 있는 거. 봉화마을 갔을 때 사적 지인들을 대동에 논란이 있었던 6월 15일입니다.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비공식이니 공식이니 이런 걸 어떻게 나눠야 될지 모르겠다. 응? 영부인이 공식적인 수행이나 비서팀이 전혀 없어 혼자 다닐 수도 없고 어떻게 기자들한테 한 얘기야. 기자들한테 방법을 알려주시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엄청나게 놀랐대요. 응?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보면 김건희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안절부절 못해요.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영부인이 대통령의 영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윤석열이가 자기 김건희를 파고드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게 아니라 언론에서 김건희를 파고들으면 김건희가 열받아갖고 대통령을 시켜서 대변인을 시킨 거죠. 그렇죠? 김건희는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꼬박꼬박 윤석열의 입을 빌어서 해명을 해왔어요. 응? 과연 이번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보면 막 원희룡 탄핵시키자. 그 백지화 뭐 책임지고 원희룡은 진실을 밝혀라. 이거 헛다리 짚는 거고요. 여기서 민주당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국민의힘이 요즘 이런 작전을 쓰죠. 민주당이 찬성하면 다시 뭐 착공하겠다. 그쵸? 마치 민주당이 반대해서 백지화 시켰다는 프레임으로 전환을 하려고 그래요.
민주당이 여기서 계속 이제 원희룡을 때릴 때가 아니라 민주당은 뭐라고 하냐면 민주당이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철회하고 원안대로 하라 그래야지. 그치? 원안대로 하라 그러면 민주당은 잃을 게 없어. 양평 국민들도 누가 봐도 이게 원안이 맞는 거 아니냐. 이거 윤석열 처가 때문에 노선이 바뀐 거 아니냐. 그쵸? 민주당은 양평 고속도로를 왜 백지화하냐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싸워주면 양평 국민들은 전부 양평 홍천 이쪽은 전부 민주당 편이잖아. 괜히 민주당이 프레임에 휩쓸려갖고 원희룡이랑 싸울 때가 아니야.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원희룡은 당장 취소하고 빨리 원안대로 착공해라. 원안대로 착공하라 그러면 불만이 없는 거야. 모든 사람들은 원리 원칙이라는 얘기를 하고 원안대로 하면 절대 잃을 게 없어. 그렇잖아요? 오히려 국민의힘이 먼저 민주당이 방대해서 백지화시켰다. 민주당이 사과하면 착공하겠다.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올 때는 민주당은 니들 백지화 철회해라. 원안대로 해라. 라고 하면 민주당이 잃을 게 없잖아. 그쵸? 원안대로 밀어붙이라고 해야지. 왜 가만히 있어? 백지화했다고 비판할 게 아니라 민주당은 백지화를 철회하라고 얘기해야지. 와 하면서 양평 국민들과 홍천 거기 강원도 라인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때문에 살았다는 얘기가 나올 거 아니야. 응? 원안대로 하라 그래야지. 지금 양평 사시는 분들 있죠? 여기서 양평 국민 여론조사를 했더니 김건희 처가 땅 때문에 이게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불만이 60%가 넘어요. 60%가 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원안대로 하든 1번이 원안대로예요. 2번이 김건희 처가의 땅이에요. 원안대로 했을 경우에 김건희 처가 쪽으로 휜 땅에 이득 보는 자들은 불만이 있겠죠. 근데요, 땅 소유자들은요 99.9%가 아니에요. 1번을 하든 2번을 하든 땅 소유자들은 1%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양평 국민 99.9%는 이 고속도로 노선에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쵸? 고속도로 노선에 나머지 99.9%는 아무 자기랑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예요? 양평 고속도로가 다시 착공하냐 안 하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양평 고속도로가 원안대로 하냐 안 하냐에 관심이 있는 거지. 1번이 돼서 불만이 있거나 2번이 돼서 불만이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예요. 그냥 양평 국민들은 양평과 서울이 고속도로가 뚫리냐 안 뚫리냐가 99%는 여기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응? 그래서 민주당은 저렇게 원희룡이랑 싸울 때가 아니라 빨리 백지화 철회하고 내일이라도 민주당 빨리 서울 양평 고속도로 철회하고 원안대로 실시하라고 투쟁을 해야죠. 그게 해법이죠. 저는 그렇게 봐요. 원희룡이랑 왜 껍데기랑 싸웁니까? 원희룡이가 지 맘대로 고속도로 백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거기 김건희 처가의 땅이 있는데 진짜 실질적인 대통령은 김건희인데 잣대려고 또 쫙 째려볼 수 있는데 무슨 깡으로 원희룡이 김건희 처가 고속도로를 백지화 시킵니까? 김건희가 더럽고 치사해 하지마 안 봐도 뻔하죠. 안 봐도 뻔하지. 오빠 시끄러워 오빠 그냥 백지화 시켜. 백지화 시켜도 괜찮은 거야? 빨리 백지화 시켜 이 병신 새끼야. 알았어 욕은 하지마. 희룡아 그거 백지화 백지화 시켜. 이거야. 야 이 등신아 빨리 백지화 시켜 막 그러면 알았다고. 이거야. 내가 볼 땐 그냥 이거야. 응? 내가 볼 때는 이거밖에 없어. 아니 진짜로 그렇잖아요. 원희룡이가 무슨 깡으로. 원희룡이는 눈치가 없어? 윤석열이가 김건희한테 쩔쩔매는 거?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채팅에 저러다가 잡혀가지.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진짜로. 아니 생각해봐요. 원희룡이 무슨 깡으로 고속도로 백지화를 시켜요. 재가가 있었던 거죠. 김건희의 재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 여러분들 보시면 윤석열이가 맨날 강조했던 게 뭐죠? 윤석열이가 맨날 강조했던 거 자유죠. 자유. 뭐 광복절 축사, 무슨 3.1절 축사, 뭐 온갖 해외에 나가갖고 어떤 뭐 회견, 맨날 자유죠. 자유. 그 모든 자유가 과연 선일까요? 저는 이 자유 외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자유를 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재벌이 누리는, 대한민국의 기득권과 재벌이 누리는 자유와 가난한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가 똑같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와닿죠. 재벌과 기득권들이 누리는 자유와 가난한 노동자들이 누리는 자유가 똑같을까요? 전혀 다르죠. 그렇죠? 윤석열은 평등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늘 평등보다는 자유라는 말을 강조하죠. 그 자유를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기득권 경영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의 유연화, 그렇죠? 노동의 유연화, 말은 유연하지만 경영자 입장에서 노동자들을 해고를 쉽게 하고 그런 것들을 유연화라는 말로 포장을 해서 결국은 기득권들의 자유를 준 거죠. 저는 이런 자유와 평등, 어떤 가치에 무게를 둘 것이냐는 대통령의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시작하자마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인천공항을 찾아가고 비정규직 철폐를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건 뭐죠? 적어도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 있죠. 그거는 평등을 주장한 거예요. 그렇죠? 소득주도 성장은 평등을 가치를 걸은 거예요. 그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평등이냐 자유냐는 어떤 사람들을 대변하는지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윤석열은 입만 벌리면 자유를 얘기해요. 자유라고 얘기하면서 뒤에는 효율성, 노동 유연화 정책, 그 다음에 성장, 경쟁, 언제부터 여러분들 이런 논리들, 자유, 효율, 성장, 경쟁, 1등, 이거 대한민국 국정 철학을 갖고 있는 대통령은요, 이거는 그냥 상업주의와 경쟁 논리예요. 어느 순간부터 수구 세력들, 반민족 세력들이 정권을 잡으면요, 우리 사회는 경쟁만이 살 길이다, 이런 생각들이 고착화돼 가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생존 논리가 삶의 철학이 된 지 오래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심심치 않게 각자 도생이라는 말을 해요. 그렇죠? 우리도 심심치 않게 각자 도생이라는 말을 해요. 노동시장의 유연화, 복지제도의 축소, 규제 완화, 공기업의 민영화, 이런 거를 하면서 윤석열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국가 경쟁력이래요. 항상 경쟁. 이런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 앞에서 정말 우리 약자와 서민들은 밀려나고,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자유 좋아하는 것들은요, 전부 경제 논리로 대한민국의 통치 철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자유를 줘도요, 힘없고 빽없는 자들은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21세기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규제는요, 약자를 위한 규제예요. 과거 경제발전 시대 때 규제는
어떻게 보면 경제발전 시대 때의 어떤 대기업의 엄청난 경제 성장을 마구잡이로 모든 걸 풀어주고 했다가 골목상권까지 장악하고 이제는 모든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들은 프랜차이즈 대기업에 커피를 한 잔 사갖고 출근을 해요. 여러분들은 대기업의 차를 타고 출근을 합니다. 커피를 들고 대기업의 차를 타고 출근을 하죠. 아니면 출근을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만든 차를 타고 출근을 해서 커피를 한 잔 뽑고 사무실로 올라가죠. 그렇죠? 점심도 여러분들은 프랜차이즈 대기업에서 만든 데서 대부분 점심을 먹어요. 우리는 사실상 아침 눈 뜨자마자 집에 올 때까지 우리는 기름도 대기업에서 나오는 기름을 쓰고 결국은 이제는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가 됐어요. 응? 그런 국가 경쟁력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자들은 노동 유연화 정책으로 대기업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자르게끔 해주고 자유를 선이라고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돼요.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선이 아니에요. 힘 있는 자들이 자유를 함부로 누리면 힘 없는 자들은 힘 있는 자들의 자유에 의해서 핍박받고 그들은 오히려 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윤석열의 경제정책은 성장 위주의 경쟁력의 정책인데 이거는 1970년대 80년대 전두환이가 쓰고 박정희가 썼던 정책이에요.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려 그러면 성장에 따른 고통은 노동자에게 있던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그 노동자들의 피의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피와 땀의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의 고도 성장이 일어날 수 있었고 그런 성장 뒤안길에는 피 흘렸고 땀 흘렸던 대접받지 못했던 인간의 삶을 포기했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은 자유를 강조하는 것부터 반노동 친재벌 정책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자유하는 것들은요. 그들이 살만하니까 자유를 떠들겠지만 진짜 좋은 세상에 올라 그러면요. 자유보다는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직업에 귀천이 없고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은 왜 우리 사회에서 강조하냐. 직업에 그만큼 귀천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입으로라도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떠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요. 그 말은 필요 없는 단어예요. 직업에 귀천이 있기 때문에 있는 자들이 입으로라도 직업엔 귀천이 없다라고 떠드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계급제가 폐지된 지가 수백 년이 지나도 그렇죠? 아직도 우리나라는 계급제가 존재합니다. 기득권이라는 존재가 존재하고 중산층, 하류층, 상류층 우리 스스로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규제, 보이지 않는 계층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상업주의의 경제 논리에 빠지지 말고 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바뀐 지 이제 1년에서 2년째 접어지는데 왜 사람들이 이게 나라냐는 소리가 나오냐면 문재인 정부는 적어도 사람 냄새가 났어요. 사람이 먼저다라는 캐치플레이들을 걸고 적어도 약자를 위하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있었어요. 사람을 우선시하고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은 민족주의자였어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 때 소름 끼치면서 눈물을 흘렸던 게 뭐냐면 홍범도 장군 유해를 모셔오는 그 장면을 봤을 때는 저게 대통령이다라는 눈물이 흘렀었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그 어떤 권력자도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쌓았던 우리 선조의 독립정신을 잊지 않고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대한민국 공군들이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인계하겠습니다. 나는 그 멘트가 너무 멋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 제가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할 때 만들었던 그 첫 영상이었어요. 그게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홍범도 장군을 모셔올 때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인계하겠습니다. 탁 하면서 대한민국 공군들의 호의를 받아갖고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셔올 때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의 유해 앞에서 경례를 하고 그런 게 정말 대통령이거든요. 그게 국격이거든요. 저도 지금 갑자기 울컥 하는데 그게 민족의 자존심이 살아나는 거고, 그렇죠? 이래서 우리 대통령 잘 뽑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지금 윤석열이 하는 짓 보세요. 우리나라를 국권 침탈하고 나라 빼앗고 그런 새끼들한테 앞잡이가 돼갖고,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그쵸? 민족의 반역자예요. 저는 윤석열을 단 한 번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적이 없어요. 민족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고, 우리가 왜 일본의 하수인이 돼서 일본의 핵 오염수 폐수 방류를 왜 우리가 지지하고 응원해야 됩니까?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왜 이건 아니라고 하면서 일본과 맞서 싸울 생각을 안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구기구기 상처를 줍니까? 저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윤석열은 탄핵이 아니라 반드시 반역 행위로 윤석열은 꼭 감옥에서 수십 년간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김건희는 광화문 내거리에서 처형을 해야 돼요. 이런 말을 했다고 제가 피해를 입을지 모르지만 김건희는 광화문 내거리에서 정말 국민들에게 돌맞아 죽어야 돼요. 이런 민족의 반역 행위는 지금도 시작되고 있어요. 진짜로요. 무슨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세상이 너무 각박해지는 이유가 딴 거 아닙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 저런 게 좀 있었죠. 좀 동네에서 옆집에 쌀이 있나 없나 걱정도 해주고, 공동체 사회가 좀 있었어요. 매일 보이던 이웃이 어느 순간 시장도 나오지 않으면 그 집을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고, 왜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는 발전하지만 그렇게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내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왜 각자 도생이 됐냐? 이게 바로 상업주의 경제 논리가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송파 세모녀 사건 이외에, 그쵸? 송파 세모녀 사건 이외에 지금 여기저기서 자살하는 사건들이 있죠. 그 자살하는 사건들이 왜 일어나는지 가만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너무 지금의 현실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살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요, 그 사람이 누구한테 말이라도 자기의 상황이나 하소연을 할 수 있는 단 한 명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도 그 사람은 자살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사회는 나의 아픔을 딴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슬픈 거예요. 내 아픔을 딴 사람한테 말도 할 수 없는 사회. 그 사람들이 문득 내가 이렇게 힘든데 누구에게 부탁이라도 좀 해볼까? 말 한마디 해볼까? 그럼 말할 수 없는 사회. 인간미가 상실된 사회. 왜 그럼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자유를 강조하던 인간들, 자유가 마냥 선인 줄 아는 인간들, 상업주의 경제 논리가 결국은 이런 대한민국의 공동체 사회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인간의 존엄성마저 파괴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